안녕하세요.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를 맡은 김선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앞단에 소개되었듯이 그 성북주거복지센터와 종로주거복지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과 사례관리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내용을 그리고 복잡한 욕구를 가지거나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는 그 사례관리의 길이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굉장히 밀착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겠다라는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상담이 뭐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닌 분들의 경우에도 상담을 공부를 하시긴 하죠. 주거복지사도 역시 상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략 어떤 것이다 라고 알겠지만 그냥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숙지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실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첫 번째 시간에는 그것을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주거복지 실천 과정과 사례관리라는 타이틀로 주거복지센터에 어떤 사례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으로 끝낼 것이냐, 그 정보 제공도 후속 정보 제공으로 갈 것이냐, 혹은 조금 더 우리가 밀접하게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례관리 과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거복지 실천과 사례관리를 다룹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그럼 어떤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라는 실예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상담의 정의와 기초 기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죠. 다양한, 우리 상담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염두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자 몇 가지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될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일련의 접촉이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그 다음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전문가와 1:1 관계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를 가진 개인 혹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개인과 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간의 1:1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네 번째 정의를 보시면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면 관계에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적 측면까지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상담이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여러 적응의 문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즉 우리한테는 이제 요지원자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담자일 수도 있고요. 대상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 또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런 요지원자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한 사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혹은 통화로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화로 풀어가면서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관계 속의 학습 과정 이것이 상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상담에 그 한자어를 한번 보실까요? 한자 생김새를 보시면 서로 상자에 그렇죠. 말로 서로 불꽃을 피우는 그래서 이건 상호 과정이지 사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시적으로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대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볼까요? 상담이 도대체 뭐고 치료가 뭐고 사회복지에서는 상담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게 늘 혼돈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사례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할 때 이건 입력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화는 물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과 사례관리 과정 전반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야 그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정리 다시 해볼게요. 상담이라는 것은 요 지원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황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왜 PI라고 해서 Person in Environment죠?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것 때는 제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상황적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상담이고요. 자, 이와 조금 다르죠? 심리치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경향이 있고 이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적이나 이런 것에서 비롯된 장애를 치료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몇 회기차, 뭐 기간은 얼마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죠. 주로 치료에서는.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상담은 사실은 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센터니까 주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때는 심리정서적 문제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대다수가 사회경제적인 서비스,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가 체납됐다거나 공과금이 체납됐다거나 하는 경우 아마 왕왕 보실 거예요. 혹은 보증금이 부족해서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오히려 사회복지 상담에 있어서는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관계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 사람이 이제 가족 자원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환경, 사회 환경 다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 상담은 조금 더 주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1대1의 관계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상담에 있어서 접수와 면접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보려고요. 그 접수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첫 단계인 거죠. 가령 전화가 왔다거나 센터로, 혹은 센터로 누군가 찾아왔다거나, 혹은 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냐면요. 뒤에서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빈곤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던가 혹은 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그쪽에서 이제 조금 대상자를 찾으려고 한다던가 하는 현장 접근인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정보 수집에 주목적을 두는 것이 접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에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죠. 성함, 이름이 들어가고요. 뭐 성별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뭐 소득이라던가 그다음에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 수, 뭐 이 정도 들어가고 또 하나 주요 욕구라던가 주요 문제가 간단하게 기입이 되는 그런 서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상담 기록지라고도 되어 있고요. 혹은 뭐 인테이크지는 이제 뒤에 면접 때 할 건데 인테이크지 앞부분에 약간 간단하게 적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첫 대면할 때 시작이 되는 거라던가 혹은 뭐 의뢰서가 왔을 때 라던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마 심층 시간에 서식을 또 소개받기도 하실 거예요. 요 서식은 아마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를 겁니다. 우리 기관은 뭐 그 안에 이제 주요 문제, 주요 욕구에, 주거 욕구에 우리는 집수리보단 다른 게 훨씬 많아라고 하면 다른 것들로 대체한다거나 문제 이제 그 다음에 서식을 보실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서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지? 우리는 조금 더 비주택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서식이 좋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관에 따라서 혹은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접수를 처음 대하는 분들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면 실무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자,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거요라는 암시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했는데 뭐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거절당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이분에 대한 주거 쪽의 어려움은 잘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연습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분의 상담을 쭉 듣다 보니까 허리를 수술하셔야 된대요. 라던가 혹은 지금 당장 교정실에서 출소했거나 병원에서 나왔는데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이럴 때는 사실 우리 기관에서 뭐 긴급하게 뭔가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를 연계한다던가
바로 이제 우리 센터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혹은 우리 센터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재원이라면 그런 기관까지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령 채무 문제로 가계 지출이 많아서 임대료가 체납되는 사례도 상당히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채무정보센터라던가, 금융채무에 대한 뭐 그런 상담센터라던가 이런 데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제 그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 과정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다룰 것이냐 아닐 것이냐 혹은 우리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면 해당 기관에 대한 전화번호, 어떤 곳이라는 소개,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면접입니다. 우리가 접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대면을 해야겠구나 라고 했을 때 센터로 오시겠어요? 라던가 혹은 저희가 찾아갈게요 라던가 하는 대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인 무언가를 원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겠죠? 면접입니다. 자, 이 면접은 대부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전화보다는 쳐다본다던가 웃는다던가 혹은 고개가 끄덕거린다던가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회복지사들의 혹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면접의 목적은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획득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정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자원은 어떤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으로 방문했는데 처음엔 체납에 대한 문제가 주요 욕구였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도배장판도 엉망이에요.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가구 집기도 완전히 낡아 있어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한쪽 벽면에 금이가 있다던가 이런 위험한 상황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정을 굉장히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면대면 하는, 우리는 집에 가서 보는 게 더 중요한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면접은 굉장히 공식적인 만남인 거죠. 우리 기관이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은 우리 기관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 그 다음에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적지향적이고요. 또 만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인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와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가서 그냥 뭐 막 수다 떨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닌 거고, 물론 나중에 사후 팔로우업 할 때 그 가구가 잘 지내는지 뭐 이럴 때는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공식적이라는 것, 종결 여부에 대한 확인, 그 이후에 잘 지내시는 것에 대한 여부의 확인, 이것을 반드시 염두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담의 기초 기술인데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서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거, 말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상담의 기초 기술로 가장 필요한 것이 그쵸, 분위기 파악이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로 누군가가 오셨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그쵸. 별도로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상담실로 안내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풀어질 수 있게 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는, 그쵸. 차 한 잔 같은 거, 혹은 물 한 잔 같은 거 드리죠. 이제 물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전화로 할 때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한다던가 이런 탐색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게 잘 감지가 안 되는 게 전화이긴 한데요. 그럴 때 굉장히 뭐 조금 더 부정확한 발음으로 들린다던가, 혹은 뭐 굉장히 시끄럽다던가, 뭐 혹은 뭐 술이 약간 취해 있는 것 같다던가, 그럴 때는 지금은 좀 상담이 곤란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표시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전화번호 파악했으니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 하는 파악하는 거, 탐색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저쪽이 거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에 대한 이유가 뭐냐, 정신보건의 문제이냐 하면 동주민센터나 관련된 구청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는 위기 사정에 초점을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하시고 무작정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기는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때를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생님의 얘기를, 지금 오신 분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기법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뭐 감정이입을 한다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던가 혹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온화한 표현을 쓴다던가 몸짓을 보인다던가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핵심 요소인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감정이입입니다. 자, 이때는 이 사람이 말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거, 뭐 체납이 돼서 임대인이 뭐 명도소송을 건다고 했다던가, 뭐 찾아와서 문을 두들렸다던가, 이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정이입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리플렉션, 뭐예요? 네네네. 지금처럼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그죠? 그냥 눈을 좀 마주친다거나, 슬픈 얘기를 할 때는 눈도 같이 슬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웃기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리플렉션, 반영입니다. 내가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청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바꿔 말하기는 재진술이라는 것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리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막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예전부터 해요. 다 들으면 좋죠.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어지셨다는 거죠? 라고 한 번 더 바꿔 말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한 5개월 정도의 임대료랑 한 3개월 정도의 공과금이 체납됐다는 거죠? 라고 요약해 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기, 요약하기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취득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하기 매우 좋은 기법 중에 하나이죠. 별거 아닌데요. 그래도 별거 아닌 걸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시기에 매우 좋은 일들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리할 때는, 요약할 때는 상대방이 해야 할 일도 같이 요약을 해주세요. 가령 체납 고지서를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체납된 거 고지서 다음에 나오면 꼭 갖고 계셨다가 저희 전달해 주세요 라던가, 혹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체납돼서 이제 뭔가 채권 추심처럼 뭐가 날라와서 내가 이걸 다 버렸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 걸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라던가, 혹은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때 수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르신다면 적어드리는 거예요. 적어서 갖고 있도록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고려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염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왜 어렵게 됐는지, 행동이 왜 거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이렇게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난이라든가 선입견은 이 상담의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빈곤에 처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일단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거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서 권리로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췄다면 네, 긍정적인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적인 온화함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오시는 분들, 말을 나한테 걸고자 하는 분들, 내가 걸어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다, 내가 수용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뭐 미소를 한번 짓는다던가 어서 오시라고 인사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사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뭐 부드러운 목소리, 편안한 말소리,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자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팔짱 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라 어디서든 거절당한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우리가 그 온화한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진실성인데요. 사실 이거는 마치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그 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하는 게 맞지, 모르는 걸 마치 아는 것처럼 꾸며서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거꾸로 얘기하면 난 되게 전문가야, 이런 생각에 방어적인 태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나는 진심으로 돕겠다, 진심으로 뭔가 지원하려는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잘 아는 자료들을 찾아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는 약속도 중요하고요. 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방식, 감정이입, 그 다음에 긍정적인 고려, 개인적인 오남, 진실성, 이거는 꼭 염두하면 좋을 것 같은 키워드여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가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청은 그야말로 잘 듣는 거잖아요. 상담 공부를 하면, 사실 저도 상담 전공은 아니에요. 임상 전공이 아니고 오히려 정책 전공이라 이런 것들 되게 염두를 많이 하고 귀담아 두려고 하거든요. 상담은 본질적으로 2개의 큰 귀, 그리고 작은 1개의 입,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격려, 명확화. 명확화는 이제 이 말이 이 말이죠 라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한번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리플렉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바꿔 말하기도 얘기했고요. 요약도 말씀드렸어요. 격려는 뭐냐면 사실 자기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하는데 찾아왔어요. 이것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냈어요. 그것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힘드셨겠지만 잘하신 거예요 라고 격려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그냥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고 싶은 말들, 내가 듣고 싶은 말들, 내가 받고 싶은 태도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침묵을 탐색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되게 조용히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저 사람이 울려고 하는 건지, 그죠? 혹은 나랑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건지, 내가 시끄럽게 해서 그러는 건지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야 잠깐 쉬는 텀을 가질지 아니면 다음에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넣었어요.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긍정적인 고려를 방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평가하려 드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거. 아유, 청약 조금 더 하지. 하고 싶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럼 못해요. 이제 함부로 평가적인 태도를 취한다던가, 아유, 어떤 분은 잘 알아서 해주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제 됩니다. 그래서 평가적인 태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입견도 역시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나친 동정심이죠. 함부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입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함부로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동정심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내 할 말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것들. 근데 이건 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배려는 사실 중간관리급이나 책임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만나는 복지실천가가 혹은 스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초적인 건데요. 내가 매우 피곤해요. 배고프고 졸려요. 그럼 사실 대화 나누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상담을 하시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뒤로 빠지고 다른 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또 이제 우리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임대료가 체납되셨을까요? 라던가, 혹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집수리를 임대인한테 얘기하지 못하셨을까요? 라던가, 여러 가지를 묻는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만 그냥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쏘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냥 하나씩만 물어보고 그 대답을 기다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이, 잘못하셨네, 잘 모르고 그러셨네 라는 유도신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답을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유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요게 좀 고민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조정적인 요지원자, 조정적인 요지원자, 혹은 요구호자. 가령 뭐 막 횡패를 부리는 분이 있다거나, 혹은 저기도 해주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던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해준다던데요 라던가, 그죠? 자, 이런 사람조차도 사실은 존중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주거 상태가 박탈 위기라거나 한다면 사실 존중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진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관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그냥 진실되게 털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때와 아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분위기 탐색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상담에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분들, 이제 막 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혹은 상담 업무를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분위기 탐색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험이 조금 쌓인 분들이 조정적인 요지원자, 요구호자와 함께 대화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막 일 시작하신 분들 조금 뒤로 빠지시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그 일정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뭐 중위소득의 80%까지만 센터가 커버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와 약속이니까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끝낼 거냐? 아니면 그 정도라면 외부기관 어디에 신청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기관의 역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좀 외부 자원에 대한 정보 탐색도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것들 되게 분명하죠. 의료비라던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이것에 대한 대답이 충분할 수가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실제로 주거복지센터는 어떻게 상담 방식이 있지? 그렇죠. 기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쵸. 뭐 1600의 천사, LH의 콜센터, 1600의 3456이라는 SH의 콜센터, 혹은 지방공사, 뭐 이런 데로 해결했거나 했겠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때는 실제로 가구 상담을 면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지금 이 주거복지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유형을 좀 보시면, 대면과 거쳐 방문이 상당히 많죠. 대략 한 24% 정도, 2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화 상담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타에 포함되는 게 이제 현장 상담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방 상담이라면 방문한다는 거예요. 내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원 가구가 센터로 찾아와서 수행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 방문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초기 상담을 해봤더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실제로 집에 가서 거처의 생김새도 보고, 사실 이렇게 찾아가면 라포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에서 체납 임대료 때문에 걱정이래요 해서 갔더니 이건 체납 임대료뿐만 아니라 도배장판의 문제도 있고 주택이 어딘가 고칠 것도 있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가구 방문 상담 혹은 방문 상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 상담 혹은 뭐 이동 상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센터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지역의 관내 이제 복지기관들과 함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거나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게 현장 상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있죠. 저희는 이제 주로 보면 청년층들이 전화로 처음에 상담을 시작하는데, 전화로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던가 뭐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메일로 드리기도 해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겠죠. 네. 자, 이제 사진으로 좀 볼까요?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 위의 사진은 뭐 쪽방으로 보증부 월세집으로 혹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상담입니다. 가구 방문 상담, 거처로 방문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딱 가서 보면 이분은 단칸방에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서랍장은 3단짜리 저게 다 하나고 옷은 다 쌓여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보시는 사진 맨 왼쪽 상단에 보실까요? 바닥에 약품들 보이세요? 약들도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벽에 뭐 갔더니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주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층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 방문 상담 굉장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진 보여드린 거고요. 센터 내방 상담하는 거야 뭐 워낙에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별도의 이제 파티션이라던가 하는 별도의 공간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단 오른쪽과 중앙에 있는 게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상담을 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제 그 관내에 유관기관들이 함께 나가서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센터가 단독으로 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뭐 이동상담소 이렇게 이제 따로 배너 같은 걸 마련해 가서 하기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뭐 주 1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는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국공립병원에 취약계층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병원이 있어. 거기 가서 해야겠어. 뭐 이렇게 조금 그 기관 안에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계획이 수립되셨다면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런 데선 사실 심층 상담보다는 그쵸 초기 면접 정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초기에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상담일 때는 뭐 센터로 내방하실 거냐 혹은 우리가 가구 방문할 거냐 등등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 주거복지 실천 과정과 사례 관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아마 기초 시간에 다루셨을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센터가 본래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는지,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조금 안내를 더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사례관리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얘기를 좀 하고, 세 번째는 주거복지센터가 그럼 사례관리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의 목적과 사업 내용입니다. 뭐 주거복지센터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워낙에 2000년대 중반에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가 되고 또 최근에는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고 또 그 사이에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이름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물론 대상도 다양해졌고 물론 뭐 물량은 많이 늘진 않았지만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보 접근을 요하는데 그 통로가 과연 어디로 할 거냐라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 확보나 유지에 어려움을 갖는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누가 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라도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사례도 발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가만히 보니까 워낙에 다양해진 공공임대주택을 잘 몰라. 어떤 기관이든. 그래서 유관기관의 실무자라던가, 뭐 자활센터의 참여자라든가 주거복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주민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필요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복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현재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그럼 사례관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 그림에 있는 노란 박스에 들어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일 겁니다. 가령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 제공만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정보 제공이 1회이냐 5회이냐 10회이냐의 차이뿐이지 그냥 기본 정보 제공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혹은 욕구가 충족이 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주거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데 스스로가
좀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그럴 경우 사실 기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 가령 과밀한 거처에 있는데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나 옮겨갈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물세라던가 이런 게 어려워. 그럴 땐 당연히 주거지원 서비스 혹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뭐 임대료 체납 때문에 명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헉,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강제집행 당하게 놔두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료비라던가 뭐 이런 체납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거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던가 혹은 재개발이 지금 지역에 들어오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나갈 곳도 찾지 못하고 주거 이전비라던가 동산 이전비에 대한 정보도 없는 가구들의 경우에도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일반 시민에 대한 주거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만 그 정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민간의 재원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경험과 관과 함께 이런 거는 기본 사업과 부가 사업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볼게요. 대상은 일단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의 욕구를 가진 일반 시민이 돼. 주거 안정 목표로 하는 사례 관리를 필요하는 경우에는 이 요지원 가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사례 관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주거비 지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연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집수리도 마찬가지고요. 소액 보증금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가구들은 어쩌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는 조금 더 밀착된 서비스, 사례 관리가 필요할 거다. 물론 비용 이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그래요? 법률적인 것들, 행정동행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및 실행이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주거복지센터의 기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앞에서 보셨지만 전화라던가 거처 방문한다던가 현장 상담을 한다던가 온라인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기본 정보 제공할 때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사례를 접수한다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요게 상담보다는 조금 더 상담에서 보니까 사례 관리를 조금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례 관리가 우리의 일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센터의 재원 혹은 자원만으로는 안 돼. 그럴 경우 외부 기관을 연결하는 것들 혹은 이 서비스는 우리가 아니라 외부 기관이 맡아야 돼. 뭐 의료가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주사례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결국 다른 기관으로 의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센터의 기본 사업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때 사례 관리는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되 아주 밀착돼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금 느슨하게 텀을 두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가령 뭐 짧은 시간 내에 체납액을 해소해서 이분이 주거 안정을 이루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면 이거는 빠르게 외부 자원을 뭘로 연결할 건지 우리 재원은 뭘 동원할 건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면 밀착되게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분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겠는데 그러면 그쵸 신청을 하고 2, 3개월 뒤에 선정이 되면 그 뒤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상으로는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될 거냐 느슨할 거냐 혹은 촘촘하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이제 판단하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사례 회의 잘 하셔야 돼요. 업무 회의뿐만 아니라 이 사례 관리를 위한 회의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기본 사업 중에 이제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던가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좀 알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하는데 네트워크의 주로 이제 목적은 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왔던 사례이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왔던 사례여도 주거 문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개입을 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대상자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되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트워크 그래서 필요하죠. 자원을 확보할 때도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그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외에도
목적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우리는 주거 문제로서 그 네트워크를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스스로 조직할 수도 있고 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 사업으로, 센터의 기본 사업으로 가져갑니다. 부가 사업으로 그 지역만의 뭔가 특성이 있어요. 가령 뭐 여기는 노후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혹은 여기는 임대주택은 하나도 없고 다 임차 가구만 있어요. 그냥 민간 임대만 많아요. 혹은 어디는 공공임대 중에 영구임대만 굉장히 몰려 있어요. 아마 각 지역마다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필요한 게, 그렇죠, 지역의 실태조사 굉장히 필요합니다. 포커스를 둔 실태조사도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중요하죠. 이럴 때는 관이랑 이제 어떻게 협력하느냐, 혹은 우리가 이슈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건데요. 실태조사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특화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저희는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씩은 다 양상이 다른 거예요. 상담의 양상도 다르고, 그 왜 그럴까 봤더니, 어디는 굉장히 노후주택도 많고, 어디는 청년들이 많고, 또 어디는 공공임대 중에 영구임대가 밀집돼 있고, 이래서 다들 약간씩 다른 거예요, 욕구들이.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을 센터마다 약간 다르게 편성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사업을 잘해왔느냐에 따라서도 역시 특화 사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특기를 발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센터의 부가 사업으로 뭐 지역 내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상담과 사례관리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관리가 뭐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앞에 우리 상담이 뭐냐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사례관리가 뭐냐 정리해 볼게요. 복잡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요 지원자에게 다차원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한테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이게 다였지만 지금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가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다 의뢰했으면 의뢰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뢰 결과까지 보는 거. 혹은 연계를 했으면 우리가 주 사례관리 기관이 되기 때문에 연계 자원이 잘 들어왔는지, 혹은 그쪽 기관에서 잘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것으로 조금 더 책임성이 이제 부과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사례관리는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아래 제가 줄 쳐놓은 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전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당사자 혹은 요 지원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사자를 옹호하고, 옹호라는 거는 제도의 한계를 찾아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무조건 거부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옹호라고 합니다. 옹호는 굉장히 옹호만 파고들면 대단히 재미난 실천 방법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언론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옹호도 할 수 있고요. 또 행정에 대한 옹호도 할 수 있겠죠. 앞에 나가서 시위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면담을 요청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옹호는. 자, 그리고 다른 사회 서비스 혹은 기관의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까지도 사례관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혹은 욕구를 가진 요지원자가 있어요. 이분에 대한 어떤 사정이 끝났어요. 어떤 서비스부터 어떻게 계획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까라는 게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디에 있지? 우리가 할까? 외부에서 찾을까? 어디 연결할까? 같이 나갈까?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관이 했던 것도 점검, 타 기관에 연결했던 것도 점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사례관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혹은 주거복지사는 단일 기관 내에서 혹은 여러 가지 전문적 팀워크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 조직하고 확대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여러 기관 내에 서비스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례관리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 사례관리의 핵심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찾고 옹호까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냐? 아니 뭐 관련자들인 거죠. 누구냐? 당사자, 즉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사례관리자,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혹은 없을 수도 있는 자원, 외부 자원들, 그리고 이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체계인데요. 이 체계가 바로 회의구조예요. 회의구조. 그래서 센터 내에서는 사례회의를 하시죠. 해야 돼요. 가령 접수를 받았어요. 이 사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수시로 긴급하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반드시 이 사례회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례회의 왜 할까요? 그쵸. 뭐 물론 혼자 하는 건 되게 역량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기관으로 시작한 거 여러 사람 왜 집단지성 얘기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당사자의 문제가 복합적이냐 아니냐, 당사자의 욕구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우리의 사례관리 목표는 어디까지 할 거냐. 가령 임대료가 체납이라면 체납의 해소, 그리고 지금 거처에서의 유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쵸. 이 사람이 주거급여를 몰라서 여태까지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주거비 지불 능력까지 확보하는 것까지가 사례관리의 목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주거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거급여를 딴 데 썼어. 그러면 가계지출이 이렇게 보니까 사보험에 이렇게 많이 써? 이건 조금 문제 있는데 사보험에 대한 조정, 가계지출에 대한 조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례관리의 최종 목표는 주거 안정인데 체납의 해소, 그죠? 그리고 혹은 주거비 지불 능력의 확보,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총화돼서 주거 안정까지 가는 거니까요. 자, 사례관리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역량에 따라서 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실천의 범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주거와 관련된 정보들은 다 총망라해서 알아야 사례관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저기 우린 집수리 잘 몰라가지고 저거는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 가구 방문했는데 그랬다. 이건 조금 사례관리 역량이 조금 이렇게 갸웃갸웃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또 가령 우리는 5식구인데요. 단칸방에 살아요. 그런데 네, 공공임대주택 문자 서비스 등록하세요. 그리고 끝.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지가 물론 소득기준이라던가 다 봐야죠. 그런 것들 다 묻지 않은 채 공공임대 공고 나면은 신청하세요라고 종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역량 수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을 이제 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대한 쟁점인데요.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고 끝낼 거냐 아니냐인 건데, 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주거에 관련해서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간접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들도 만약에 우리 기관에 사람이 많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것에 대한 점검까지 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주거에 관해서요. 주거가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의뢰하거나 해야겠죠. 자, 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령 의료비가 필요해. 근데 이 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우리가 신청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오버한다거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연결한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왜 하냐? 이 사람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종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 당사자와 끊임없이 그러니까 요지원자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당사자의 인파워먼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인파워먼트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탐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정보들이 쌓여서 이게 내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당사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이런 서비스 할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당사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자기결정권 잊지 마세요 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센터에 사례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주거복지센터가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혹은 대구도 마찬가지겠죠. 긴급 주거비 지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러면 외부기관의 자원까지 연결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뭐 이분이 이사를 해야 돼요. 이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혹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사비가 없어요. 혹은 이사 지원이 필요한데 이사해줄 사람들이 없어요. 라던가 혹은 청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된대요. 이랬을 때 주거복지센터 인력이 뭐 충분하다면 직접 나가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연계합니다. 뭐 이사 업체를 섭외한다던가 청소 업체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확인한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 비용은 뭐 외부 자원을 또 연결할 수도 있죠. 가령 서울시의 경우는 희망온돌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 연결해서 업체를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례관리 행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비용을 집행한 것까지도 이 사례관리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대충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나중에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주거복지센터의 실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복지 실천의 일반 과정이랑 같습니다. 가령 뭐 외부에서 의뢰를 했다거나 혹은 뭐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소개받았다거나 혹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았다거나 뭐 기타 뭐 우리가 찾아가서 뭐 만났을 때 잠깐 우리 센터에 연락처를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초기 상담하죠. 처음에 뭐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가구 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등등. 그다음에 이분의 욕구가 뭔지를 일단 파악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터넷 활용도 잘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요즘에 청약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활용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 제공하고 끝날 수 있고 혹은 후속 정보 제공 두세 번으로 끝날 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종결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문제 상황으로 봤을 때 가서 봐야겠는데 심층 상담을 좀 진행해 봐야겠는데 이렇다면 일단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면대면으로 하거나 해서 일단 욕구도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확인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죠.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지? 임대료 체납인 것 같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목록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 물론 이런 과정은 당사자와 계속 상담을 해가면서 수립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거 해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자원을 쓸 건지, 외부에 신청을 할 건지, 신청서를 쓸 건지, 혹은 아예 보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수행됩니다. 다음은 중간중간에 점검하고요. 연계를 했다면 연계 상황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사례가 딱 종결되었던 시점에 바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잘 지내고 있는지 팔로우업까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부터 녹색까지가 사례관리 과정입니다. 주거지원 서비스가 막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했다는 것만 사례관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들도 역시 사례관리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몇 회로 끝날 거냐에 따라서 밀착이냐, 뭐 느슨하냐, 뭐 혹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겠죠. 밀착이라고 하면 동행이 주로 많을 거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집중해서 좀 서비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보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느슨함과 밀착된이라고 제가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거 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수행되는 내용이 뭐지? 궁금하시죠? 밑에 내용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 노란 박스 안에 회색으로 제가 찍 긋고 해놓은 거. 긴급 주거비 지원을 할 때 우리가 할 건지, 외부 신청서를 작성할 건지, 외부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결과 보고서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들. 주택물색도 있겠죠? 그쵸? 노인이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이 이사할 때 꼭 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택 물색도 같이 했는데, 근데 이사 업체까지 섭외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와달래요. 같이 갔죠?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노인 혼자서 이사하게 되면 주변에서 너무 무시하는데, 그래, 나 젊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례관리 일종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시다면. 자,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복지시설이라던가 긴급 임시주택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주거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지만 동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행정동행. 주민센터에 가야 되는데 가령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할 때 쓸 수도 없고 하는 경우는 동행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10가지 말보다 책을 계속 보시는 것보다 사실 한번 가서 같이 동행해 보면 훨씬 더 본인한테 많은 것들이 체득되거든요. 지식적으로도. 네, 많이 체득이 되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공적으로 뭔가를 신청했을 때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반려되었을 때 이의 신청서 작성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행정에 대한 동행인 거죠. 행정동행 혹은 행정지원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임차인 옹호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민간 임차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집수리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워낙에 전세임대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전세임대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게 뭐죠? 네. 보증금 반환 확약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확약서일 때도 임차인 옹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명도 소송이 들어오는 공사에 대응하는 경우에도 사실 필요합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한다던가 뭔가 법적으로 뭐 재개발 구역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지원할 때는 그렇죠. 법적으로 어디 이용하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 회색 안에 나열한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례관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상담과 어떤 서비스 내용이 있지? 궁금하시죠? 네. 그냥 좀 통계 처리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것들과 주거비 지원 관련한 것들이 조금 비슷한 비율로 나와요. 그 이유가 서울의 경우에는 그쵸, 민간 임차 가구가 많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주거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공임대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얘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공공임대에 거주한다고 해도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임차료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비 체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또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집수리, 그 다음에 기타로 공공부조라던가 융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들이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크게.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밀착돼서 해야 되는 것들로 보여서 네, 이렇게 좀 쳐놔봤고요. 작년부터 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사업을 국토부가 좀 활성화를 시켰죠.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도 공모를 해서 뽑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접수하는 것, 이것과 관련한 주택 물색 혹은 이주를 지원하는 것까지도 네, 서비스로 다 이제 묶일 수 있는 것들이라 좀 나열해 봤고요. 긴급 주거비 지원도 마찬가지. 이럴 때 이제 부족한 금액의 경우에는 외부 자원 연계로 도모하죠. 대부분 어떤 거 쓰세요?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동 포함 가구는 그죠? 푸른 나눔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적십자 희망풍차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민간 자원이 충분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례들보다는 민간 자원이 좀 적습니다. 공공은 더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를 만나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해보자. 이렇게 좀 적극성을 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외부 자원 연계 중에 몇 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례 관리인 거고, 사례 관리 행위가 되는 거겠죠. 집수리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제 해놨고, 간편 집수리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핸디폴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동네 홍반장처럼 마치 간단한 전구를 교체한다던가 뭐 기타 등등의 것들, 뭐 혹은 뽁뽁이를 붙인다던가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잘 안 되는 장애 가구나 노인 가구나 있거든요. 뭐 등을 교체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여성 가구라던가 뭐 이런 가구들에 대한 간편 집수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다른 글자체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다음 넘기시면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면대면으로 신청받는 거, 공사가 직접 신청받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도록 많이 바꾸고 있고, 혹은 우편으로 하는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취약계층 분들은 컴퓨터 없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확장자는 꼭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또 아예 그냥 정해놓거든요. 그거를 변환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센터에서 인터넷 접수 동시에 진행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인터넷 접수를 활발하게 한번 진행을 해봐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간편 집술인데 뭐 문에 경첩을 조인다던가 뭐 혹은 등을 교체한다던가 뽁뽁이를 붙인다던가 수전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한번 해봤고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사 지원도 필요한 경우도 있죠. 뭐 사실 고시원에 있는 짐들은 쌓아봤자 한 뭐 너다섯 박스 정도인데 용달을 부르기도 애매하고 리어카로 하기도 애매한 경우에 센터가 한번 같이 가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행 중에 뭐 수급 신청하러 동주민센터라던가 가볼 수 있죠. 긴급복지 신청하러 같이 가볼 수도 있죠. 그 외에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계약을 하는 당시에도 동행을 하기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같이 동행해 보면 나 스스로도 굉장히 학습이 되는 거고, 그죠? 당사자하고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굉장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사 해서 주거지원 서비스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사례관리의 내용들은 주제별로 각 그 구별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센터는 혹은 구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의 분포가 어떠한가요? 노후주택은 어떠한가요? 재개발의 상황은 어떻죠? 혹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인가요?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곳인가요? 취약계층의 분포는 어떠세요?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 볼까? 어디에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우리 역량을 키워서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25개 자치구 별로도 조금 다른데 아마 다른 지역은 더 그럴 거다 싶어서 이런 팁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지원 서비스, 즉 사례관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주거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실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럼 어떻게 사례관리하고 있지?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되게 재밌는데요. 센터에서 한번 내부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센터는 너무 지겹다 그럼 옆에 동네에 있는 센터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우리의 사례관리는 마냥 흥미롭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소모된다는 느낌도 좀 드실 거고요. 소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는 동료들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회의, 사례관리를 자꾸 옆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랑 얘기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잔소리로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주거복지센터에 이런 사례가 왔어요. 아, 제가요 실직한 다음에 고시원 월세가 밀렸어요. 저 어디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편의점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월세가 밀리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단 임대료가 연체가 됐는데 4개월이 연체가 됐대요. 뭐 물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밀리셨어요? 물어보시겠죠. 월 임대료가 28만 원인데 4개월이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되죠? 그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라면 이거 되게 쫓겨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거죠. 주거박탈의 위기 상황인 거고,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40대 중반이래요. 혼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비스급 빈거는 이제 제가 넣은 건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급도 없어요. 그럼 비수급 빈곤이라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디 건강은 괜찮으세요? 했더니 이제 뭐 최근 건강 악화돼서 건설이동직에 갔다가 뭐 혹은 아르바이트 좀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허리는 어떻게 치료받고 계시나요? 했더니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다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게 면접 때 정도에 파악이 되겠죠. 소득은 뭐 한 20-30만 원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생계비 하기도, 생활비, 한 달 생활비 하기도 벅차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나 봐요. 자, 선생님들 기관에서는 이 센터, 그러니까 이 사례를, 센터의 사례를 접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죠. 주거 문제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주거 박탈 위기라는 것도 보이고 그 원인이 실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분의 경우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용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이용할 수 있죠. 주거급여 신청도 필요해 보이죠. 이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사례 관리하자라고 접수했어요. 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물어봐야겠죠. 만나서 가족 상태는 어떤지 뭐 등등. 아, 제가 이 사진 그리고 또 하나 가구 방문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런 집에 살아요. 이 사진은 그 심규동 작가라고 한 3, 4년 됐나요, 벌써? 그 심규동 작가가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시원의 여러 가지, 고시원, 고시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서 사진집으로 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사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주택이 아닌 곳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별도의 문이 있거나 뭔가 별도의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상황이 아닌, 뭐 한 층에 한 10대 개 되는 혹은 20개까지 되는 그런 쪼개어진 방, 그리고 뭐 한 10명이나 9명, 8명이 한꺼번에 사용해야 되는 샤워실, 옆에 중간에 하단에 보시면 이게 샤워 공간인데 그 세면대 샤워 꼭지가 달려 있어서 몸을 겨우 움직일 정도의 샤워 공간, 이거를 10몇 명이 같이 쓰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화장실인데요. 정말 이 딱 앉는 변기 주변을 다 벽인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곳의 모습을 제 사진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선생님들 궁금하시면 심규동 작가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진이라던가 동영상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감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딴 데를 샜네요. 갔더니 이런 고시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겠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네,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들은 센터에서 이 고시원에 거주하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혹은 그죠?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이거 준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신청 서식을 뽑아서 가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 안내까지는 가능하죠. 이거 가구 방문 상담 나갈 때 맨몸으로 가지 않아요. 지식도 가져가셔야 되고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챙겨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임대료가 어떻게 체납되게 되는지 좀 사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권하는데 라고 했어요. 뭐 연결해 보실 수 있겠어요? 긴급복지 있잖아요. 긴급복지에 긴급 의료비가 있고, 그죠?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물론 급여 항목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죠. 비급여 항목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신청하는 것도 안내해 드려야겠죠? 그죠? 부양의무자 기준 이미 폐지됐고, 이 상황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도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가 뭔지도 안내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채무가 있다면, 금융채무 연체자라면 그 파산 면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보라던가 가져갈 수 있죠. 혹은 내가 그걸 줄 수 없다면 그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정보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혹은 지금 준비해 못 갔어요. 근데 가서 가구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여기서 상담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정보, 전화까지 나중에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연체였어요. 왜냐하면 쫓겨날 위기에 있으니까. 정리됐죠? 건강도 악화됐어요. 자, 긴급복지로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신청은 바로 가서 정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주택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우리가 해야 될 게 크게 이렇게 4가지. 맞죠? 사례관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뭘로 잡으셨어요? 선생님들 기관에서는. 임대료 체납 해소? 아니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건 당사자랑 협의하세요. 당사자랑 논의하셔가지고 의논하셔가지고 이주하시는 것까지 원하면 우리의 목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신청해서 이주까지 간다. 그죠? 선정 통지문을 받고 주택물색이 스스로 가능하시다면 그것까지 지켜본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 어디까지 할 건지를 계속 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고 그냥 끝. 이러면 사실 그 이후에는요. 그쵸? 사업 팔로우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신청하셨어요? 라고 하던가, 그죠? 주거급여 신청하셨습니까? 라던가 점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복잡한데요. 하나 있었죠. 임대료가 연체된 거 한 110여만 원 정도 되는 이 임대료 어떻게 할 거냐. 가령 센터에서 이럴 경우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주거비 지원에 대한 재원이 있다. 그러면 일부 이렇게 내고 있을 수 있겠죠. 일부만 이렇게 탕감하면서 임대인한테 이제 개입을 해서 야, 이 가구는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어요. 시간 벌 수 있죠. 또 하나, 외부기관에 신청해 보는 거예요. 이분의 사유가 건강이 약화됐죠. 그 다음에 또 일자리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뭐 신안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랜드라던가 뭐 이렇게 막 검색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검색해서 체납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것에 신청서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그렇죠. 한 번에 해소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비주택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보증금도 같이 도모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냐? 저라면 이분이 이주할 의사도 있다라고 하시면 비주택 이주 지원 사업까지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전세 임대까지 간다. 이게 주거 안정까지다. 첫 번째 단기 목표는 임대료 체납된 거, 연체된 거 해소.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잡으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갔던 사례 중에 정말 가장 심했던 넘버 3 중에 하나여서 제가 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아마 선생님 다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주민센터에서 집 벽이 조금 뭐 무너졌대요. 집 수리를 좀 요청하는데요. 라고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이제 의뢰가 온 거죠. 근데 아주 자세한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여기 빨리 가보자. 그래서 가구 방문을 했더니 정릉 어디 한켠에 산동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버려진 집 같은 데였는데요. 월세 10만 원을 내면서 방은 2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모든 방이 저렇게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은 여기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그 방에 매트리스를 하나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저기 주방은 있었지만 브루스타 놓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있었고 매월 월세를 10만 원이나 임대인은 받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집을 내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여기 산 게 한 1년쯤 되셨대요. 1년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다가 어디 올라가서 공사하다가 떨어졌는데 산재 처리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됐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을 조금씩 소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머님은 잠시 여동생 집에 맡겨놓고 결혼한 여동생 집에 맡겨놓고 본인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딱 갔을 때 냄새도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이분이 두통약을 하루에 한 판씩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리도 굉장히 긁고 있는 상태였고 피부도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여기 있다 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벽이 어느 날 저 싱크대가 있는 오른편의 벽이 틀어지더니 갑자기 내려앉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층 노후한 주택이었거든요. 저희가 한눈에 보기도 너무 위험해서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공임대주택 신청하고 기다리세요 하시겠어요? 저희는 여기가 1인 가구라는 점에 착안했고 그 다음에 이 짐도 몇 개 안 되잖아요. 단칸방 요거 딱 하나 사용하시는 거였고 짐 챙겨서 고시원 갑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시원이나 고시텔 같은 데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오는 그 거리신문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묵가지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집이 있지 찾아봐서 여기를 물어물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원에 가시죠 했더니 고시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사진을 쭉 보여드리면서 여기보단 그래도 벽체가 탄탄해서 크게 걱정은 안 되실 것 같다. 옮겨가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어젯밤에도 천장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서 너무 무서워서 마당에 나와서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바로 이 짐을 빼서 그 다음날 옮겨드렸어요. 고시원을 빨리 이제 전화해서 어디 비어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그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고방이라는 앱도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제 빨리 무보증 월세집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단 이주를 했고 이 집은 그 뒤에
사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뺀 게 너무 잘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이분은 일반 수급자니까 주소가 옮겨지면 그 옮겨진 만큼의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물론 시일은 걸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조사하고 확정까지가 2, 3개월이 걸리는데 이 2,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은 주거급여의 60%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고시원에서는 분명히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이분이 그걸 낼 거냐. 그게 조금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렵다 싶으면 센터가 월세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 상황에 맞게 우리의 서비스를 자꾸 조직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고시원 옮겼고 그 고시원에서의 또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고시원에서 지내신 3개월 이후에 바로 신청을 했어요. 왜 우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업무 처리 지침.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업 내용만 볼 게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침 보시면서 그 지침 내에는 비주택이라는 뭐냐, 주택 어디에 이제 그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뭐 공공주택 특별법에 관련된 것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3개월 뒤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신청을 했고 이분이 원래 원가족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는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 부천이라는 거예요.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된 다음에 부천으로 이관을 했고 부천에 있는 LH에서 공과가 마침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이 네, 이때 당시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처음에 이제 1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보태고 본인이 또 모아놓은 돈을 보태서 주천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하셨고요. 어머님 다시 모셔 오시게 됐어요. 거기까지 걸린 총 기간이 한 8개월? 1년 내에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양 중요하겠죠. 전세임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아마 기간이 짧게 가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고 당사자와 끈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선정 이후에 주택물색, 공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서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된 거죠. 이 경우는 한 1년 정도, 10개월 정도까지 걸린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뭐부터 하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촉이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촉은 달리 생기지 않고 이분에 대한 문제를 보는 눈, 그죠? 그러니까 주거 상황에 대한 문제를 보는 눈,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이분이 갖고 있는 욕구를 보는 눈,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자원, 정보 자원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인데요. 자, 아이와 함께 원룸에서 5년간 지냈어요. 저는 80만 원 정도 소득이 있고요. 근데 임대료 40만 원이 너무 부담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죠? 이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럼 뭐 물어보시겠어요? 연령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연령도 물어봐야 되죠. 왜요? 아이랑 원룸에 산다잖아요. 아동주거빈곤일 경우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연령 파악하셔야죠. 그 다음에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왜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경우, 아동주거빈곤일 경우라고 보고, 네, 그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상황이 뭐냐 봤을 때 80만 원 정도래요. 뭐 신청 가능해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소득 안에 들어오죠? 그죠? 60%니까요. 도시계획 가구 평균 소득의 60%니까 들어오죠. 또 하나, 주거급여 됩니다. 이 가구는 80만 원 벌어서 원룸에서 40만 원 낸대요. RIR이 얼마예요? 선생님들 앞쪽에서 혹시 RIR 공부하셨어요? Rent to Income Ratio잖아요. 그쵸? 내 소득 대비 월세가 얼마이냐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공과금까지 붙이면 더 많이 나갈 텐데 벌써 RIR이 40%예요. 굉장히 과부담인 거죠.
통상적으로 왜 3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높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든 주거급여도 신청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또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분이 지금 요 정도 벌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기초수급은 가능한지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젊잖아요 라고 했으면 이분이 뭐 한 50대 초반이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 젊은데 가능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잘못된 얘기예요. 네, 기초수급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죠. 한부모 가구라던가 노인 가구라는 경우에는 그죠, 생계급여 신청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안 봅니다. 이 가구는 아이가 연령이 어떠냐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부모 가구가 될 수 있다면 그죠, 생계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센터에서 일단 기본 정보를 파악하시고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또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수급 신청도 안내해야겠는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도 안내해야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요. 또 뭐 해볼 수 있겠어요?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겠죠. 만약에 임대료가 체납이 됐다면, 그죠? 외부 기관으로 그것을 털어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도우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통해서 이행할 것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거냐. 2번, 3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센터 논의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할 거냐, 또 혹은 동시에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네,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걸 보였어요. 물론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학교 안 가죠. 그런데 아이가 약간 뭔가 모르게 아이한테도 도움이 필요한 게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센터에서 직접 도움을 드릴 건가요? 아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아니요. 이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뭔가 있다면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연계인 거죠. 그래서 복지관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확인해 보시고 이용한 적이 없어요. 뭘 이용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하면 그때 복지관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아이가 있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비가 전혀 없어서 아무 데도 못 보내고 있대요. 결연이 가능할까요? 라고 네,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아이 지원을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드림스타트라는 것도 있죠. 관할 구청이라던가 동주민센터 통해서 신청하라고 아마 안내 받으실 건데요. 그것도 있고요. 자, 이 가구가 만약에 한부모 가구가 법적으로 안 돼 있다면 한부모 가구도 신청하시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지점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가 새는 곳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해서 정보를 드리고, 물론 다 하고 있다면 너무 다행인 거죠. 활용하고 있다면. 근데 지금 보시면 80만 원 정도의 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면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수당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부모 가구의 아동 양육수당이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거 문제에 개입을 하지만 이 사람의 주거비가 너무 과도한 상황이 결국은 가계의 소득이 적어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부조에 연결한다. 필요한 거죠. 드러나는 지점이 주거비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를 찾았지만 우리를 시발로 해서, 우리를 시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염두하시고 이제 가구 상황을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런 아마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대도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임대주택도 시세의 몇 프로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서울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서울도 도심과 아닌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매입임대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증금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대출 방법은 없나요? 대출은 안 해주시나요? 이런 상담을 아마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대부분 저소득층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랬을 때 뭐 안내하세요? 그래요. 버팀목 대출 괜찮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금 대출도 있습니다. S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됐을 때 보증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지만
뭐 사회복지 기금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 기금을 대출하는 방식도 있는 거고요. 네, 버팀목 대출은 그쵸. 한부모 가구라던가 수급 가구라던가 이렇게 좀 취약계층에는 조금 더 이율을 네, 맞습니다.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물론 70%까지 밖엔 되지 않지만 가능하죠. 그리고 센터의 전체 금액이 근데 마련이 안 돼요. 내가 사는 집의 보증금을 빼고 뭐 버팀목 대출을 해도 약 1, 200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또 외부 자원 연계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해결이 한 기관에서 다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마지막에 종국의 주거 안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댁의 이삿짐을 봤더니 어때요? 이삿짐 보니까 아예 책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복지관 연결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복지관에 연결해서 외부 자원 연결해서 이 집에 대한 뭐 지원하면 안 되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조금 여력이 된다. 우리 조직은 그럼 뭐 요즘에 왜 그 중고품 거래하는 앱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조금 가구를 조금 동원해드린다던가 여력이 있으면 거기까지 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삶의 새로운 조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해보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같이 일하는 실무 스태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렴하면 좋을지,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이 그죠 긍정적인 고려, 주거권은 인권이다.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지경까지 왔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이유가 뭐 게을러서라던가 뭐 이런 걸로 치부하지 않는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기본이 되었다면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목록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걸 하나하나 수행해 가는 과정이, 그리고 점검해 가는 과정이 사례관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한번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볼게요. 주거복지센터에서의 상담과 사례관리는 최종 목적이 뭐다? 주거 안정이다. 그죠? 주거 안정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가구 상황을 파악할 때 현재의 주거 상황 파악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가령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체납은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뭐 옥탑에 사는지, 지하에 사는지, 그죠? 뭐 물 새는 데는 없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 정보로서의 주거 상황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 활용도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센터, 그죠? 우리 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들도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습득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정보 제공으로 해도 충분히 스스로 파악도 가능하고 막 이동도 막 자유롭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기 쓰는 것도 자유로워. 그러면 정보 제공으로 탁탁탁 진행하면 끝까지 가죠. 사례관리의 집중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사례관리 집중도가 필요한 경우는 그죠. 조금 더 이동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구 상황에 따라, 문제 상황에 따라 그 사례별로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최종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는 체납 공과금 해소까지냐,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냐, 혹은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민간임대든 어디든 가는 거다라는 거냐, 혹은 임대인하고 잘 이제 협의를 해서 현주택을 유지하는 거다, 혹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현주택을 유지하는 거다, 뭐 등등의 것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 당사자와 센터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방식은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라던가 혹은 집수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스스로 한다던가 혹은 외부 기관에 연계를 한다던가 혹은 임차인을 옹호하는 게 이제 뭐 되게 다양해요. 공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명도를 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도 만나죠? 조합도 만날 수 있죠. 재개발 조합에서 제대로 된 이 사람에 대한 이주보상 얘기를 안 해줘요. 찾아가서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도 나중에 준대요.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같이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물세라던가 뭐 공공부조 신청을 하거나 행정을 동행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의 행위가 우리의 사례관리 과정에 있는 우리의 실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염두하실 것.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중간 과정은 계속 점검합니다. 센터 내부에서의 자원 활용 과정이라 내가 움직인 거라든가 혹은 외부의 자원을 연결한 것까지도 계속 점검해요. 그 다음에 종결까지도 점검이 필요하고요. 종결 이후에 잘 지내시는지까지 그러니까 해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례 관리의 역량은 뭐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양질의 좋은 것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좀 더 공부도 좀 확실히 하고 가고, 그다음 서로 그 아이디어 교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는 임상의 경험이, 실천의 경험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시고, 혹은 오래 일했던 곳에 얘기도 좀 들어가시면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